자, 인코텀즈 네 번째 시간이죠. CPT 규칙, 운송비 지급 인도 규칙에 대해서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텀즈에는 상징적 인도와 관련되어진 규칙이 4개가 있죠. 바로 C그룹에 해당되는 규칙이죠. 제일 첫 번째 이제 CPT 규칙이 등장을 했습니다. 모든 형태의 운송수단에 사용되어지는 규칙이죠. CPT 뒤에는 역시 이니셜 뒤에는 여기에 쓰는 장소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된댔습니다. 근데 앞에 나왔던 E나 FC의 EXW나 FC하고는 좀 달라요. 보통 E 규칙이나 F 규칙의 경우에는 요 이니셜 뒤에 쓰는 장소가 인도 장소를 씁니다. 하지만 C 규칙은 목적지를 쓰게 되죠. 목적지를. 요 이니셜 뒤에 쓰는 장소 성격이 다르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플레이면 carriage fade to입니다. 자, 역시 처음에는 인도하고 위험. 항상 인도 장소에서 위험이 이전되기 때문에 인도와 위험은 같이 등장을 하지요. 자, CPT 규칙은 셀러가 물품을 인도하는데 이때 바이어에게 트랜스포 리스크 위험도 이전이 된댔습니다. 자, 뭐 함으로써 자, 요 부분이 중요하죠. 바이어에 의해 계약이 셀러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즉 셀러와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물품도 인도가 일어나고 위험도 이전된댔습니다. F 규칙에 등장하는 운송인은 바이어가 지정한 운송인입니다. 근데 C 규칙에 등장하는 운송인은 셀러가 지정을 하죠.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뭐 이미 인도되어진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된다. 이 부분은 앞에서 연속 매매에 관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죠. 자, 그리고 셀러는 운송인에게 준다 했습니다. In the manner, 통상적인 방식으로 물리적인 물품의 possession, 소유권을 제공함으로써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인도와 관련되어지는 일, 위험하고 관련되어지는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되어진 운송수단의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통상적인 방식으로 물리적인 소유권을 운송인에게 줌으로써 인도가 일어난댔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인코텀즈 상에는 소유권 이전을 다루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소유권 이전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선화증권과 같은 운송 서류를 도입함으로써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물품의 소유권 이전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코텀즈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품에 있어서의 물리적이랬어요. 물리적.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인도와 관련되어지는 점유 이전을 뜻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소유권 이전과 관련되어진 내용을 인코텀즈에서 설명을 하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 자체에서 의도하는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인코텀즈는 소유권 이전을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인코텀즈 자체에서는 이와 관련되어지는 설명이 없고 이를 설명할 수 없다 라고 먼저 서두의 전제 조건을 다시고 그 다음에 선화증권과 같은 운송서류의 권리증권에 대한 이전, 이 부분을 도입을 시켜서 소유권 이전을 설명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물품이 이런 식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매수인에게 인도가 일어날 때, 이때 셀러가 does not guarantee that 대리어를 이게 일어난다면 이게 셀러가 뭘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 이 점을 조심하라는 뜻이죠. guarantee, does not guarantee, 보장 안 됐습니다.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in sound condition, 양호한 상태로 도착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셀러가 보장하지 않아요. 계약에서 언급한 수량이나 실제로 전량이 양호한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도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위험도 이전돼요.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물품의 그 인도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C 규칙은 상징적 인도예요. 상징적 인도. 근데 요 인도와 관련되어진 개념은 여러분들이 인코텀즈 이전 버전의 그 인트로덕션 서문에 보면, 지금 2020 버전이 아닙니다. 인트로덕션 서문에 보면은 그 인도하고 인도 행위에 관한 ICC 의견이 있어요. 그 의견 내용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 내용에 보면 C 규칙에서 인도라는 행동이 일어나는 것이지 계약의 내용하고 일치하는 진정한 의미의 인도가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인코텀즈 자체가 이제 소유권 이전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제 서문에서 다루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 버전의 서문을 한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2000 버전, 그 다음에 2010 버전에 이제 인도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한 서문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특히 이제 인코텀즈 2000 버전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적지에서 인도가 일어나지만 셀러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계약의 내용하고 일치하는 상태로, 양호한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셀러가 보증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인코텀즈는 소유권 이전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약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권리 구제와 관련되어진 부분도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이건 인코텀즈가 원래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코텀즈의 목적하고 특징하고 관련되어지는 내용을 항상 머리에 염두해 두시고 사용자를 위한 설명을 읽으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한다고요. 왜? 인코텀즈가 소유권 이전이나 권리 구제, 손해배상 청구 이 부분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보라 이 뜻입니다. 주의하란 뜻이죠. 그래서 위험이 셀러에게서 바이어로 물품이 바이어에게 이전될 때, 인도될 때, 즉 운송인에게 핸드오버, 넘겨줌으로써 셀러에게서 바이어로 물품에 대한 인도도 일어나고 그때 위험도 이전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러는 from delivery to agreed destination 됐죠. 여기 delivery는 인도 장소로 보셔야 돼요. 인도 장소에서 합의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셀러가 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C 규칙은 운임선불입니다. 운임선불, 그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라스베가스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이, 라스베가스에서 운송을 위해서 어디까지, 사우샘프턴이나 윈체스터까지, 운송을 위해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된다. 이제 이게 하나 이해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의도는 앞에 어떤 뭐 구체적인 전제 조건이 없이 그냥 라스베가스에서 인도가 되는데, 이 라스베가스에서 사우샘프턴이나 윈체스터까지 가는 운송이란 뜻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이 CPT 규칙은 모든 형태의 운송 수단에 사용되는 규칙이죠. 그래서 목적지가 항구일 수도 있고 항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라스베가스 그리고 안에 부수 쪽으로 설명해 놨죠. 이 장소는 항만이 아니다. 사우샘프턴은 항만이다. 윈체스터는 또 항만이 아니다. 즉 모든 형태의 운송수단에 사용될 수 있는 규칙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사우샘프턴으로 가는 운송이든지 라스베가스에서 윈체스터로 가는 그러한 계약이든지 간에 어쨌든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가 되어지면은 인도가 일어나는 것이고 위험이 이전되기 때문에, 그리고 셀러는 인도 장소에서 합의된 목적지까지 가는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래서 운송계약 체결하고 관련된 예지요. 그래서 인도 장소가 라스베가스고 합의된 목적지가 항만일 수도 있고 항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다 한 문장으로 줄여서 나타낸 거죠. 어떤 경우이든 간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는 인도는 라스베가스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셀러는 must take a contract of carriage, 사우샘프턴 또는 윈체스터로 가는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복합 운송을 포함 모든 형태의 운송에 사용되지는 내용, 이 부분은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인도, 장소 또는 지점 또는 목적지 또는 목적 지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도 인코텀즈에서 계속 누누이 다루고 있는데 단순하게 플레이스보다는 포인트까지 조금 구체적으로 합의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죠. 역시 C규칙에서도 마찬가지 의견이죠. CPT의 경우에는 두 개의 장소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품에 대한 인도가 일어날 때 위험도 이전돼요. 그래서 물품의 인도가 일어나는 장소 또는 지점, 그리고 목적지죠. 물품의 목적지로서 합의된 장소나 지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표시를 해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 장소 또는 지점을 identifying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다. 구체화하기라고 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두 장소를 구체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떤 장소냐면 가능한 한 계약서에 as placed possible in the contract carriage, 계약서에 가능한 한 정확하게 이러한 장소 안에 있는 실제 중요한 포인트, 지점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장소, 인도 장소 또는 지점을 구체화하는 것, 가능한 한 정확하게 인도 장소나 인도 지점을 구체화하는 것은 is important,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특히 여러 명, several carrier, 여러 명의 운송인이 운송 계약에 가담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렉은 운송 구간을 뜻해요. 운송 구간을. 그래서 인도 장소에서 목적지까지로 가는 서로 다른 운송 구간, 각각의 운송 구간에 대해서 여러 명의 운송인이 engaged, 계약으로 체결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상황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도가 일어난다면 구체적인 지점은 리스크 패스, 리스크 트랜스퍼, 위험이 이전되는 지점이에요. 그게 언제 이전되냐면 물품이 first carrier,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가 일어날 때 위험도 이전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entirely, 전적으로 셀러스 주징, 매도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어는 has no control, 이에 대해서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실제로 인도 장소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해요. 인도 장소에서 바로 위험이 이전되기 때문에. 그리고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가 일어날 때 그때 인도가 일어난 위험이 이전되는 건데,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셀러가 전적으로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어는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유념을 해야 된다라는 속뜻이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가정법에서 if 생략하면 주어 동사 도치되죠. 원래는 if the party 돼야 되죠. 근데 if가 생략됐으니까 도치가 됐습니다. 당사자들이 만약에 그 이후의 장소에서 위험을 이전시키길 원한다면, 또는 그 이전의 장소에서 위험을 이전시키길 원한다면 they need to, 그들은 이것을 구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in their contract sale, 매매 계약서에.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어떤 결과를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발생되는 결과, 즉 물품의 멸실 및 손상하고 물품의 멸실 및 손상이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함으로써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그 결과에 대해서 think through, 굉장히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운송하고 관련되어지는 구간이 실제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서 어느 지점에서 넘겨줄 것이냐, 이게 이제 계약 자유 원칙에 근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가 될 때 인도가 일어난다고 보는데,
그리고 위험도 이전되겠죠. 근데 당사자가 합의해서 그 위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장소를. 근데 이로 인해서 만약에 물품의 멸실 및 손상이 발생이 되어진다면 이제 그때는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해상 플러스 항공 플러스 철도 운송이었는데 그 항공 운송에서 해상이 아니고 항공 운송에서 인도가 일어나고 위험이 이전되는 곳으로 보자라고 두 사람이 합의를 해버린다면, 근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둘 중에 한 명은 후회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원래 처음의 위치에서 그냥 그대로 벌스 캐리어에게 인도했을 때 인도가 일어나기로 한다라고 그냥 봤으면은 오히려 바이어 입장에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진 부분에서 나중에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생기게 될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그 결과를 심사숙고해서 정하라는 거예요. 계약은 당사자 합의 당사자 자치 원칙에 의거해서 체결되는 거지만 실제로 이와 관련되어진 부분에서 벌스 캐리어가 아닌 다른 운송 구간에서 물품이 일어나는 것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의 결과는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킬 수 있고, 그때 원래 책임을 지지 않아야 될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위험이 이전이 이제 일어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바이어나 셀러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후회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그 이후의 구간으로 위험이 이전되는 걸 하든지 그 이전의 구간에서 위험이 이전되는 걸 하든지 심사숙고하게 think through, 생각을 carefully, 훨씬 더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그 도착지를 정확하게 구체화할 것이겠습니다. 당사자들은 가능한 한 그들의 계약상에 있어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그 합의된 목적지 안에 있는 더 포인트, 구체적인 지점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셀러는 여기까지, 이 장소까지 운송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진 부담은 fall on the seller, 셀러가 다 운송비를 부담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뭐 연속매매 조달은 이야기할 필요 없죠. 자, 그리고 도착지에서 물품을 내리는 것과 관련되어진 비용입니다. 만약 셀러가 운송계약하에서 비용을 부담했다면 related unloading, 물품을 내리는 것과 관련되어진 운송계약하에서 incur cost, 비용을 셀러가 부담했다면 합의된 목적지에서 이 경우 셀러는, 자, 요 부분 잘 봐야 돼요. 권리가 없다 했습니다. 리커버, 회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별도로 그러한 비용을 바이어로부터 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 otherwise agree between the party, 당사자 간에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은 셀러는 이 비용을 별도로 바이어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인코텀즈 상에 있어서 운송 비용에 대한 이 부담 부분은 목적지까지 도착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운송 계약에 있어서는 도착지에 물품이 도착되게 되면 물품을 내리는 양화비를 처음부터 운임에 포함을 시켜서 정산을 하는 운송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코텀즈 상의 셀러 바이어 사이에 있어서 운송비 부담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실제 운송회사, 선박회사, 이런 운송회사하고 화주 간에 있어서 운임을 책정하는 방식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인코텀즈는 운송계약과는 관련 없고 셀러하고 바이어 사이에 있어서 매매계약 당사자 간에 지켜야 될 의무 10개씩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셀러가 바이어를 위해서 운송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인코텀즈 상에서는 목적지, 도착 항구까지 가는 그 비용만을 운임으로 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실무에서 운송업체는 물품이 도착하고 선박에서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크레인을 써서 양화하는 비용도 포함을 시켜서 화주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셀러가 실제 운송계약 체결하기 한참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할 때 이 부분을 고려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운송계약을 체결해 보니까 내리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은 예를 들어서 목적지까지 가는 비용이 100원이라 생각했는데 운송사는 물품 내리는 크레인을 써서 물품 내리는 것도 포함시켜가 110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럼 10원이라는 갭이 생기죠. 셀러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라고 못한단 말이에요. 해결 방법은 뭐냐? 단서 써놨죠. 별도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은 회수 못한다 했어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때 차후에 운송계약상에서 물품을 양화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서 청구가 되어진다면 이 비용은 바이어가 차후에 별도로 셀러에게 지불하여야 된다고 계약서에 남기면은 이와 관련되어지는 비용을 회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코텀즈가 운송사들이 책정하는 운임 책정 방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부분을 잘 알고 실무에 적용해라라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수출입 통관하고 관련되어진 거. 일반적인 수출 통관은 수출업체가 하고 수출자가 하고 수입지에서 수입 통관은 수입업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대로 일반적인 관습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러가 수출 통관을 할 것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셀러는 has no obligation cleared for import 삐리리 수입 통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입 관세라든지 수입 세관 수속 통관 절차를 셀러가 has no obligation 이행해야 될 의무는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CPT 규칙에 있어서 사용자를 위한 설명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인코텀즈는 운송계약하고도 관련 없지요. 그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코텀즈는 물품의 소유권 이전을 다루지를 않고 그리고 물품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계약 위반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그 다음에 권리구제와 관련되어진 내용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항상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인코텀즈는 원칙적으로 물품의 소유권 이전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하고 관련되어지는 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권리구제도 다루고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라 해서 상기시키는 목적으로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에 이전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현 2020 버전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유념을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 번 더 스스로 해석을 하면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